이슈 비대칭적 가족 호칭입니다. 명절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가족 호칭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남녀 가족에 대해서 전혀 다른 표현을 쓰는 일부 이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시작된 어떤 호칭들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성비대칭적이고 성차별적이라는 표현까지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남편 집안은 높여 부르는 시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아내의 집안은 처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지적을 많이 받아온 부분이죠. 마음 편하고 평등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가족 간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가족의 호칭에 대한 각종 정부 차원의 조사와 더불어서 이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혼일 때는 사실 호칭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아무래도 달라졌잖아요. 가족 호칭도 좀 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부르기 좋고 듣는 사람이 부담 없으면 그게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2019년에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언어예절 안내서에서도 바로 그런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전통적인 호칭을 써도 괜찮고 자유롭게 또 불러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시동생한테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이름을 써서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불러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자녀 이름을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구누구 삼촌, 누구누구 고모 이렇게 자녀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렇지만 예의를 지킬 수 있는 호칭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어려운 것은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또 배우자를 부를 때가 좀 난감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럴 때는 남편의 호칭을 빌리는 것이 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는 이 남편이 매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매부님 이렇게 부르면은 간단하고도 부담 없는 그런 호칭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사전에 있는 말을 꼭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댁과 처댁 대신에 시가와 처가가 괜찮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처댁이라는 표현은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없지만 이 시가라는 표현은 있기 때문에 시가와 처가라는 표현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댁은 어감이 어색해요. 시가, 처가 이러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근데 이게 오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긴 힘들지만 점차 적응해 나가면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도 같습니다. 네. 가족들은 1등이 되기 위해서 경쟁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상생이라고 하는 화두가 바로 그 경제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한다는 상생, 그러니까 같이 해서 더 효과를 내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가치의 가치, 상생을 위해 힘쓰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입니다. 계속되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고민이 깊을 텐데요. 경쟁 대신에 상생을 택한 겁니다. 네,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최대 포털 사이트 N사의 사례가 바로 그겁니다. 일단 소상공인들이 N사를 통해서 물건을 팔고 하는데요. 네. 주로 이제 배송비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N사가 지난 5월 구매자가 물건을 반품하거나 판매자가 실수로 잘못 배송했을 때도 건당 최대 6,000원의 배송비를 보장하는 맞아. 반품 안심 케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가 출시된 지 약 3개월 만에 가입자 약 만 만 명. 명을 오. 달성했고요. 네. 판매 건수도 170만 건을 돌파하면서 판매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N사의 반품 안심 케어는요, 소상공인의 상품 교환과 반품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요. 구매자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않게 만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구매자가 단순 변심을 해도 또 판매자가 실수로 잘못 배송을 해도 배송료를 부담하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환 반품에 부담이 없으면 내가 물건을 고르고 살 때도 이거 뭐 한번 사볼까 하고 그렇죠. 바로바로 구매를 하게 되니까 네. 매출이 오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N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 소상공인에게 빠른 정산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네. 이 빠른 정산 서비스가 뭐냐면 이용자들이 N사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3일 뒤에 소상공인에게 정산 대금이 지급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 대금이 정산이 늦어지게 되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그래서 N사 관계자는 이 정산 서비스가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가장 빠른 정산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정식 출시한 지 1년 8개월 만에 누적된 정산 대금 규모가 14조 4천억 원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자금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 얘기 들어보면 돈이 안 돌아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자금 회전을 빨리빨리 돌 수 있게 해준다.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이 그렇죠. 경제가 살아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통 약자와의 상생을 위한 또 다른 서비스가 또 출시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모차 끌고 지하철을 한 번쯤 타본 엄마들, 또 우리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승강장하고 열차 사이 간격이 너무 멀어. 그러면 굉장히 난감하시잖아요. 자,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IT 기업 K사에서 자사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하철 단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자, 이 서비스가 그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전 역사의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 높이 차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유모차나 휠체어의 바퀴가 빠지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도시철도 1107개 역사에서 이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출입구 정보와 환승, 이동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운전자에게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듯이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최적의 이동 경로를 찾는 데 도움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임산부나 노인, 장애인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겪는 이 교통약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요.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유모차나 휠체어 가지고 지하철 가다가 바퀴 바퀴가 빠지고. 껴가지고요. 맞아. 그런 사고 뉴스에서도 봤는데 네네. 이거 안전사고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A 씨는 지금 그 자동차 불법 사용 미수 혐의 뭐 이렇게 돼 있는 네. 건데 이게 저 남의 물건 훔쳐갔을 때 적용되는 절도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절도죄는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의 네. 물건 훔쳤을 때 절도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나는 훔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절도죄가 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용절도라고 하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처벌합니다. 이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이제 차주가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에서는 반드시 혹시 이제 잠깐 이제 내릴 경우에는 시동을 반드시 끄고 내리셔야 되고요. 시동을 켜거나 키를 그 상태에서 두고 나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주도 일정 부분 이제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처벌 정도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궁금한데 두 가지를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될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네, 두 죄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요, 바로 불법 영득 의사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차를 훔쳐서 내 걸로 완전히 가져와서 뭐 마음대로 이용하고 처분까지 하려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네.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이 돼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의율이 되게 되는 건데 이건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가져간 사람의 이 친분 관계라든가 가져간 경위나 운행 이후의 정황 이런 걸로 봐서 친한 사이에서 뭐 잠깐 사용하고 제자리에 놔뒀다 이렇게 되면은 불법 사용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모든 죄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증거가 부족한 죄로 괜히 괘씸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가 이게 죄가 성립이 안 돼서 무죄가 나게 될 위험도 있으니까 일단은 증거가 확실한 혐의가 적용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뒷좌석에 3살 난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낯선 남자가 와서 차를 끌고 갔어.
그럼 일이 커지잖아요. 큰일이죠. 이제 납치죠?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가끔 이제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다른 배우자가 이제 아이를 몰래 데려오거나 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몰래 데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큰일 납니다. 미성년자 압축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큰 범죄인데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나는 뭐 애를 뭐 납치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지만 아이가 뒷좌석에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차를 몰고 갔다 미성년자 압축인자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여자인데요. 이번 설 명절에 남편이랑 아주 크게 싸우고 말았어요. 저희 시댁 앞으로 땅이랑 집이 있거든요. 시댁 형제들끼리 재산을 미리 증여받자고 말이 나왔다가 다들 사느라 바빠서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설 명절이 돌아오길래 남편한테 재산 문제라든가 부모님 모시는 문제를 얘기해보면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일가친척 모이는 명절에 굳이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왜 하냐. 좋은 날에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 반대예요. 시댁 식구들이 6남매거든요. 명절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또 모여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이 남편처럼 굴다가 크게 낭패를 봤어요. 부모님 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에 제사에 한바탕 난리가 나더니 결국 형제들끼리 소송까지 했거든요. 그걸 다 겪어봤으니까 말해주는 건데 남편은 다음에 좋은 타이밍 봐서 말할 거다. 명절에는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이번 설도 아무 말 못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평소엔 가족끼리 못할 말이 어디 있냐 하면서 꼭 이런 얘기들은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건지 남편이 말하는 좋은 타이밍만 기다리다가 세월 다 가게 생겼어요. 상속, 부양, 제사 이렇게 가족 간의 민감한 주제를 스트레스 안 받게 잘 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고민이에요. 이게 이번에 이제 명절에 가족들 많이들 모이셨을 텐데 네.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또 말하기 참 껄끄러운데 특히나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얘기하기 참 뭐하고요. 맞아요. 먼저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좀 네,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모 부양에 대한 문제는 형제 자매들 간에 참 이게 또 껄끄러운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주제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명절 때 다 같이 모인 김에 하는 게 좋은지 혹은 그 자리는 좋은 자리니 다른 때 하는 게 좋은지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될 텐데요. 소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럴 때 명절이 없으면 좋겠다 아유, 이런 생각이 아이고, 들 참. 정도인데 대부분 가족들은 명절에 잘 지내요. 그런데 네. 이제 몇몇 이 사연들이나 아니면 몇몇 결정 사항들이 생기면 그때부터 가족 관계가 조금 많이 서늘해지고 특정 주제가 딱 나오는 순간 갑자기 싸늘해지는 이런 느낌들 받아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명절은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는 건 분명한데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명절에 와서 이제 우리가 며느리들 다들 이번 설거지 때문에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인생 설거지를 가족들 모였을 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아무래도 이 주제들이 쉽지 않은 주제들이라 관계까지 껄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테면 뭐 우리가 뭐 돈 자랑하지 마라, 자식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양의 문제라든지 증여의 문제라든지 상속의 문제라든지 또 부양과 관련된 여러 가족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함께 다룰 때에는 사실상 이 주제가 쉽지 않고 워낙에 예민한 문제라 맞아요. 서로를 찌르는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렵지만 꼭 다뤄야 될 얘기 하나씩 좀 풀어가 보죠. 네. 마음을 열고 가족 치킨 게임을 막자 이렇게 치킨 되네요. 게임이 뭐예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건 네. 우리가 가족 치킨 게임 얘기 나왔는데요. 가족도 좋은 말이고 치킨도 좋은 말이고 네. 게임도 좋은 건데 네. 가족 치킨 게임은 참으로 안 좋습니다. 결국은 누군가 하나 이길 때까지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계속 다투게 되는 이런 양상. 그래서 누구도 사실은 승자가 없는 거죠. 이런 게임을 가족들이 하게 되는 경우인데 사실 우리가 명절에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될 얘기가 뭔지 알고 있어서 그걸 피하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기는 먼저
마음을 묻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묻는 말부터 시작을 해야 일단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구나. 나도 마음이 상대방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쌓인 감정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감정은 북받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양자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게 좋은데 되게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우리가 명절에 가지고 모이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냐면 싸우는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요. 곧 싸움 연습을 하고 오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하필 짧은 기간에 해야 되는 그 명절 과정이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물어볼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와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 마음 쏙쏙들이 알 수 있지는 않잖아요. 남편도 모르는데. 근데 남보다 더 이렇게 서운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 언니 반대야. 야, 너 그건 아니지 않아?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반대 딱 가게 되면. 네네. 그 그래도 마음이 명절에 다투는 가족들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날 뭐 하루 이틀 서운하고 감정 상해서 다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오래전부터 쌓였던 감정이 그날 딱 얼굴 보면서 뭔가 터지면서 팍 터지는 네. 그런 느낌으로 싸우시더라고요. 이제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한 의견 차이는 발전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너무 솔직한 너무 건 그렇지 솔직하면 않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솔직한 거. 무서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은 충분히 언제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걸 우리가 일상적 공격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분명한 건 누구든지 인간관계에서 마음 상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수치심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여러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린다면 반드시 이건 불편에다가 긴장까지 유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편한데 긴장까지 유발하고 상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수치심이나 열등감을 건드리게 되는 경우는 되게 이런 걸 우리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간에 무조건 쟤는 이기고 말겠다. 이런 가족 치킨 게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최악의 상황뿐만 아니라 영원히 가족을 잃어버리게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가족 치킨 게임이니 먼저 기억할 건 그의 마음이 어떨지에 대한 첫 번째 고려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게 봉합이 안 되는 걸 막 벌리기만 하면요. 네. 가족 관계가 정말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거든요. 맞아. 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수습 단계까지 내가 생각을 해놓고 벌려야 된다. 맞아. 네. 그리고 또 가족 중에 다툴 때 이런 분 계세요. 내가 뭐 그때 그래서 좀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너가 말하고 싶은 결론이 뭐야.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아.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들으려고 하는 분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내가 서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래도 그분은 한쪽에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거나 양해하거나 혹은 이 상황을 조금 부드럽게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전 이건 굉장히 가족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보면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성질이 굉장히 급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그래서 결론이 뭐야?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결론을 먼저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땐 사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그 집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를 기울이는 신뢰도가 제일 높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서 조율을 해주시면 사실 가장 속도도 조율하고 동시에 말투도 조율하고 순서도 조율해 가면서 그나마 회의처럼 그나마 안정적으로 의견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데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 그게 좀 문제가 그때부터 조금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적절한 리더가 없다 하더라도 가족 중 제일 따뜻하게 마음을 물어볼 수 있는 일명 온도가 있는 말들을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내가 오늘 이를들어서 오늘 우리가 상속에 관련돼서 혹은 증여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 보통 상속 증여하면 내 거 챙기기 바꿨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 나는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조금 부모님 생각하니까 좀 짠하던데 어땠어? 이런 이야기 정도라도 한번 물어보고 시작하면 시작할 때의 팽팽한 긴장도가 먼저 좀 낮아지겠죠. 네.